세종연구소 홍현익입니다. 제가 금년에 10월 말에 중장기 세종정책연구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러 삼각관계와 한국의 대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하에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채택했고, 그로 인해서 그간에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더 관계를 또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미국 대 중러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한국은 어떤 국가 전략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기술했는데요.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한국의 대전략의 환경으로 살펴보고, 그런 환경하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가장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알아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알아본 다음에 한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로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특히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미중 간에 화해를 해서, 사실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적성국이지만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합을 형성해서 소련을 견제했죠. 닉슨 외교의 성공이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1990년대 초에 해체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홀로 남은 초강대국으로서 다음의 도전자가 누군가 살펴보니까 중국이 서서히 초강대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미중 간의 이런 연대가 좀 약화되고 미국은 일종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런 견제 움직임을 인지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미국의 세계 질서 주도를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됐습니다.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컨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컨테인먼트와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봉쇄하면서 관여한다, 이런 정책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경쟁적 협력자라고 할까요? 이런 관계를 맺었었고요. 그러던 것이 부시 행정부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는 중국이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더 본격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로의 회귀, 그래서 피봇 투 에이시아라는 정책을 쓰고요. 이것을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의 60%를 사실 미국이 나토를 중시해서 유럽의 안보를 가장 중시했는데, 이제는 아시아를 더 중시하게 되는 그 안보 정책에서 그런 전략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사실 2008년에 이르르면은 부시 대통령 말기에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의 GDP의 40%에 육박하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주저앉힌 것처럼, 미국이 2008년도가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40%에 도달하기 때문에 중국을 사실 견제하고 주저앉히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니 미국 자신의 문제를 다잡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등장할 때에는 어느새 중국의 GDP가 미국의 60% 넘어 70%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1년 무역 적자가 약 3,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거의 당시에 그 한국의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가 출신이었던 트럼프는 중국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경쟁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것부터 시작했죠.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겨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성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취임 한 해에 3,500억 달러였던 적자가 오히려 4,000억 달러가 넘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 셈이죠. 이에 더 분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관세를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서, 이를테면 화웨이나 최근에 와서는 틱탁까지 여러 가지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또 중국의 과거에 1980년대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해라, 이런 압박도
압력도 가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체제 내부에 간섭하고 인권 문제를 따지고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이 남중국해를 영해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남중국해에서 이따금씩 중국의 군함을 중국이 내외화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과시키면서 언제라도 군사적 갈등을 하려면 해봐라 이런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인권 문제를 더 강화하고 또 뭐 외교관도 추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과거의 냉전 시대의 미소 간의 관계와 탈냉전 시대의 미중 관계는 같지 않다라고 이제 해왔는데요. 냉전 시대의 미소 간의 관계는 그 모든 전방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면에서의 경쟁이었다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하면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또 뭐 인권 문제나 가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신냉전 양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그 뒤로 연이어서 국방부에서 각종 보고서가 나오고 국무부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또 백악관의 안보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적이다라는 식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정주의 세력이란 말을 표현하다가 이제는 거의 적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냉전 시대와 같은 신냉전 구도화에서 전방위적인 경쟁과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미국의 경제를 너무 의존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중국 경제가 미국의 제재로 좌지우지되겠다. 그래서 1대1로 사업을 맹렬히 펼치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세력을 뻗쳐나가고 그리고 넘쳐나는 그 외환보유고를 사용함으로써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벌이면서 영향력 확대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 상대인 러시아와 1996년에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자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미국을 견제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에 많은 방산물자를 수입해서 러시아에게는 많은 외화 수입을 주고 그리고 중국은 첨단 무기를 들여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면서 협력을 증진했고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동에 관여하면서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것도 언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건설해서 가스를 수입하는 이런 협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는 막대한 외화를 안겨주고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챙겼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제기구로 보면은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브릭스 정상회담 특히 여기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인도와 호주 그리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 견제한다는 것인데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브릭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인도를 여기에 포용함으로써 중국은 인도로부터는 협력과 경쟁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지 그 쿼드라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호주, 인도와 무슨 연합체를 형성해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도는 러시아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과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도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안보적으로도 방산물자를 많이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그리고 거의 매년 육지에서의 훈련과 또 바다에서의 훈련을 10년 이상 실시해 오면서 거의 준동맹적 군사협력 관계까지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에는 우주협력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수출 상호 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그리고 그 위안화가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는 양상을 서서히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무역 결제에 있어서 위안화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높여줌으로써 중국을 돕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러시아를 후원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중러 간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북한과 미국과의 맹렬한 갈등 국면에서 평화 외교를 펼쳐서 그리고 포용 정책을 펼쳐서 결국은 2018년 1월 달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이끌어내고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고 2019년 2월에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연결시켰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2018년 4월 달에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전후해서 3번이나 북중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말끔히 청산하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3번이나 초청을 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김정은을 후원했고 김정은은 이에 힘을 얻어서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상당히 유리한 타협안을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성과 없이 끊음으로써 북미 간의 관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멀어지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4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또 유엔에서의 북한이 상당히 성의를 많이 보였는데 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냐 해서 결국은 작년 말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를 좀 완화해 주자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또 연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6월 달에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북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후원하고 그래서 김정은은 여기에 고무돼서 미국에 대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 문제 또 북핵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국제 제재에 협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으로서는 자기의 지지자가 필요했고 그렇게 되니까 전략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후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고무된 김정은은 또 비핵화에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미중 간의 관계 악화는 북핵 문제에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 편이다라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데 탈냉전 시대, 국제협력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외교 전략 기조로 전방위적인 평화 협력 외교 그러니까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협력을 다하지만 어느 나라도 새로운 적을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기조를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으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동맹이지 또 다른 적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또 다른 적을 견제하고 이런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런 취지로 간곡히 응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교정책 기조는 21세기 시대 정신과 맞는 평화협력 외교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도 협력을 항상 도모하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협력에 우호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나 평화통일에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토적 야심을 부린다든지 우리의 카디즈 같은 걸 침범한다든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에 대한 우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강력히 항의하는 등의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종 갈등도 심하고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경제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미 간의 타협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관여하고 개입해서 자칫 북한이 섣부르게 도발해서 판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도록 하는 외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주변국 외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대외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을 러시아와 협력해서 주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 안보 그리고 한미동맹 이 세 축으로서 한반도의 안보를 강력히 또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